그럼 제가 여기서 보낸 시간은 다 뭐였어요? 필요할 때 쓰고 끝난 거지.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부엌 불부터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접시를 닦고 장바구니에 뭐가 남았나 훑고 결혼하고 나서 제 하루는 늘 그런 순서였거든요. 제 일은 조용히 뒤로 밀렸고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걸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딱딱했습니다. 시어머니 차은숙 여사님이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테이블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가 너무 반듯해서 더 무서웠어요. 저는 괜히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제 쪽으로 턱짓만 하셨습니다. 윤지아 씨, 저거 가져가요. 봉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고 첫 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글자들이 너무 또렷해서 제가 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그때 어머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집안에 복도 없고 더 끌면 서로 민폐예요. 저는 그 말이 제 몸 어딘가에 박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폐? 그 두 글자.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이 전부 민폐였다는 뜻 같았어요. 밥 차리고 병원 모시고 친척 행사 챙기고 남편 출근 옷 다려놓고 그 사이에 제 꿈 하나씩 접어두고 그게 다 민폐였대요. 저는 남편 박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와서도 제 눈을 못 봤습니다. 어머님 옆에 서서 고개만 숙였어요. 준호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서로 힘들잖아.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줄을 끊어버렸어요. 서로 힘들다는 말로 정리하기엔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거든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줬습니다. 울면 제가 정말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나가면 끝인가요?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요. 짐은 많지 않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그 말이 더 정확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손님이었고 오늘은 체크아웃하는 날인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제 옷은 늘 한 칸이었어요. 나머지는 계절마다 쌓여있는 시댁 물건들이었고요. 가방 하나를 꺼내고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통장, 신분증,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결혼사진은 손이 안 갔어요. 제가 들고 나가면 그 사진까지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거실로 다시 나가니 어머님이 현관 쪽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아 씨, 문 닫고 나가요. 나중에 말 만들지 말고.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제 뒤통수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여기서 잘 버틴 거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고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준호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등에 밀어붙이는 손 같았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고
저는 그 소리 뒤에 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나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요. 아이가 없어서, 집안 분위기 못 맞춰서, 더 웃었어야 했나?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고 뜨는 걸 보는 순간 참아놓은 숨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이 아니라 숨부터 새어나왔어요. 아빠, 저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아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아야, 어디냐?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갈게. 저는 그 말 하나에 갑자기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빈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빈손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 손에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살았다는 걸요.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아빠가 오기 전까지 그냥 복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누가 볼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빠 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2번쯤 마음속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지아야, 추워. 차 타자. 차 안은 따뜻했는데 저는 계속 떨렸습니다.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시린 떨림이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이 줄줄이 흔들려 보였고 저는 괜히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 번도 저를 다그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도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확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 이혼해요라는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순간 제가 정말 끝난 사람이 될까 봐요. 그러다 결국 저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혼 서류 주셨어요. 아빠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한번 크게 들렸다가 조용히 나왔어요. 준호는? 저는 창밖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대답이 너무 초라해서 제가 스스로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돌아오던 그 길인데 오늘은 낯설더라고요. 내가 돌아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어요. 시집가고 나서 저는 친정에 오면 늘 손님처럼 행동했거든요. 짐도 오래 두지 않고 밥도 제가 차리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부모님 귀찮게 하지 말자, 그게 제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빠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신발 벗고 들어와. 그 한마디가 그렇게 눈물 버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신발을 벗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현관 바닥이 흐려졌고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빠, 나 좀 안아줘요. 제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는 늘 괜찮아요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괜찮지 않아요를 처음 말해버렸어요. 아빠가 제 어깨를 끌어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말들이 울음으로 쏟아졌어요.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나쁜 사람 아니잖아. 아빠가 제 등을 토닥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다. 저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엄마도 거실에서 나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손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참는 사람인데 그날은 눈가가 붉었어요. 지아야, 밥은 나중에 먹자. 지금은 내가 숨부터 쉬자.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집에서는 늘 밥부터였거든요. 제 마음은 늘 뒤였어요. 너는 좀 참아라. 분위기 망치지 마라. 그런 말들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접어넣고 살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아빠가 제 옆에 앉아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지아야, 이혼 서류 가져왔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는 봉투를 봤더니 잠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집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대단한 집이라는 말에 저는 괜히 위축됐어요. 저도 모르게 변명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아빠, 나 거기서 돈 보고 산 거 아니에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왜 아빠 입에서 나오죠? 제가 당한 건데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버텨온 시간 아무도 함부로 부정 못해. 그리고 내일 너랑 같이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그 말투가 너무 단단해서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뭘 확인해요? 아빠는 그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한 번 더 감싸며 이렇게만 말했어요. 너를 지키려고 아빠가 미리 해둔 일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지키려고 미리 해둔 일. 그게 대체 뭘까? 저는 잠을 자는 척했지만 사실 거의 못 잤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렸거든요. 민폐, 복, 우리 집. 그 말들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같이 울렸습니다. 아빠 목소리요. 여기는 내 집이다. 그 말이 저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울음이 다 마른 건 아니었는데 눈물 대신 어제의 장면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어요. 문이 닫히던 소리, 준호의 침묵, 어머님의 무표정. 저는 그걸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라기보다 제 마음에 남은 찌꺼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그 질문을요. 아빠는 저에게 얇은 서류철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줄 테니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 집에 한 번만 더 가고 싶어요. 제 물건 몇 개, 그리고 준호 씨랑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빠가 바로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올게요. 제가 제 목소리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겐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늘 누군가 뒤에 숨었고 늘 분위기에 맞춰 말했는데 이번만큼은 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시댁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문이 어제는 저를 내쫓더니 오늘은 저를 막아서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어머님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어제가 반복되는 날인 것처럼요. 왜 또 왔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가능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 몇 개만 챙기고 준호 씨랑 잠깐 이야기만. 어머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 바빠요. 일 나갔어요. 물건은 내가 챙겨서 보내줄 테니 여기 들어오지 마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여기가 제 집은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살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요. 최소한. 어머님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아 씨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집 며느리로는 부족했어요. 그 문장이 제 안에서 뭐가 툭 끊어졌습니다. 부족. 제가 부족했다. 저는 부족한 사람. 그동안 제가 버틴 시간이 부족 하나로 정리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부족하게 했는데요? 제가 뭐를 더 했어야 했는데요? 어머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다 의미 없어요. 세상에 제가 그동안 의미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의미 없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울면 또 제가 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제 물건 중에 어머니가 손대기 싫으시면 제가 조용히. 어머님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돈으로 다시 사요. 그동안 해준 거 다 생활비로 쓴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었구나. 생활비를 썼으니 할 일 했다는 거. 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씨. 준호가 제 얼굴을 보고도 놀라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얘가 또 왔다. 준호가 제 앞에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여기서 이러지 말자. 저는 그 말이 너무 비겁하게 들렸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자. 그럼 어디서요? 저는 어제 집에서 쫓겨났고 오늘은 문 앞에서 막혔고 지금 제 말을 할 곳이 어디인지 준호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나한테 한 번만 말해줘요. 당신 마음이 뭐였는지. 준호는 한참을 머뭇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준호가 힘들었다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그 사이에서 늘 혼자였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랑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할 거예요? 준호는 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딱 잘랐습니다. 시간 끌지 마요. 도장 찍고 끝내요. 서로 깨끗하게. 저는 그제야 더는 여기서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의 침묵은 제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저는 오늘 여기서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갈게요. 저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어머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더 문제예요. 저는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안 났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내 편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다녀왔어요. 끝이에요. 아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은 어떠냐?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화가 나요. 근데 막 소리치고 부수는 화가 아니라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화예요. 아빠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방식이면 된다. 그 말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어제 말했던 확인해야 할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게 뭔지 제가 알아야 할 차례였어요. 저녁 무렵 아빠가 서류철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도장 찍힌 페이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설명의 자리처럼요. 아빠는 제게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겁먹지 말고 들어. 이건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알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아까 어머님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라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아빠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말했잖아. 그 집, 내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집 아니다. 아빠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글씨가 빽빽했고 중간중간 법적인 용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 이해는 못했어요. 다만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신탁, 수익자, 관리인, 그리고 제 이름 윤지아.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윤지아 이게 저 맞아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가 결혼할 때 내가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내 성격 알잖아. 너는 괜찮다고 하고 다 떠맡을 사람이라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가장 쉬운 말로 풀어주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자랑하던 집과 건물들 있지. 준호네가 우리 집안이 이만큼 한다고 떠들던 것들. 그 자산이 겉으로는 그쪽 명의로 보여도 실제로는 신탁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그 신탁의 수익자, 내가 들어가 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제가요? 아빠는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딸이고, 너는 내 가족이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리 안전장치를 해둔 거다. 저는 그제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가진 사람의 얼굴로 저를 눌렀어요. 너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얼굴로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랑의 바닥에 아빠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저를 지키려고요. 제가 울먹이자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걸로 당장 뭘 해라. 그런 말 아니다. 너는 분노로 사람을 무너뜨릴 성격이 아니잖아. 다만 너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폭발하는 화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그 확신이요. 저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빠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내일 신탁 관리하는 쪽 담당자랑 만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하자. 내 이름으로 되찾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면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되찾는다는 단어에서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늘 내려놓기였는데 이제는 되찾기가 가능하다니요. 그런데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시는 저를 함부로 못 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삶을 제가 존중하고 싶어요. 아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복수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줄이 이제는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예전엔 늘 내가 참으면 된다로 끝났는데
오늘은 문장이 달라졌어요. 내가 선택하면 된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울지 않기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로, 대신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정리하기로요. 준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는데도요. 머릿속이 또렷했고 가슴이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짓누르던 감정들이 마치 제자리에 앉은 것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흩어지지 않았고 슬픔은 있었지만 저를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울고 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얼굴로 가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신탁관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크게 말 안 할 거예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늘 크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아이였다. 그 말이 제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자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 이미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거든요. 이 자산들이 어떻게 묶여 있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윤지아님, 최종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절차를 바로 진행할까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펜을 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하게요. 소송도 언론도 소란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관계자들에게는 정확히 통보되게 해주세요. 이 자산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제 동의 없이 우리 집이라는 말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담당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명확.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애매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말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이해받길 기다리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아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고 싶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칠 거예요. 싸우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제자리로 갈게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걸 보는데 심장이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먼저 떨렸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한 박자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준호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아야, 지금 무슨 일이야? 집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 집. 아직도 그는 그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놀랐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집이.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이게 다 오해야. 어머니도 몰랐고 나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만나서. 그 순간 저는 아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내 선택지가 아니구나.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물었을 때 대답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으로 충분해요. 준호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지아야, 미안해. 그 말이 늦었다는 생각도 듣기 싫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과는 관계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당신 마음 정리할 때 쓰세요. 저는 제 삶 정리해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라 끝까지 잘 버텼다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냐?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말 한마디로 정리되던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중이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죄책감부터 느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센 건가? 어른들 체면은 어쩌나?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아, 이제 내가 내 편이다. 그 말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과의 마지막 정리도 남아있고 공식적인 자리도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고개를 숙일 일은 없다는 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잃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잃은 것보다 되찾은 게 더 많다는 걸요. 그 확신이 제 등을 똑바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혼자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빠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보호받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제 이름으로 서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탁 담당자, 관리 측 관계자, 그리고 준호와 시어머니.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저는 인사만 가볍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자산관리 구조 변경에 대한 최종 통보입니다. 통보.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도표가 화면에 올라가고 숫자들이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 동의가 필요한지. 말이 길었지만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이제 이 자산은 제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우리 쪽에서 다 관리해 왔는데. 담당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관리와 소유는 다릅니다. 그리고 수익자 동의 없는 운용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설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류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이건 언제부터? 저는 잠깐 눈을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대답 못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는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되고 기존 명의는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서류에 사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로 제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되돌리는 자리였어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장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핑계를 대고 빠졌을 자리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웃음 섞인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 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그 질문에 방 안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요. 어머님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리라 요즘 세상 쉽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정리는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잠깐의 침묵. 저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집안에 복이 없어서, 민폐라서 사람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췄어요. 근데요,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떠난 겁니다. 준호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은 제가 말할 차례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랑하시던 그 집과 건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닙니다. 관리와 결정은 제 동의로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고 말문이 막힌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것, 제 삶이 제 것이라는 것.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결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쁘거나 통쾌하기보다는 아주 잔잔했습니다. 마치 오래 아팠던 몸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미뤄둔 연락처를 하나 눌렀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의 선배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혹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상대방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제 다시 앞으로 간다는 걸요. 복수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 자리라는 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윤지아, 잘 버텼다. 누가 해주길 기다리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잃은 것보다 되찾은 게 더 많았습니다. 존중, 선택, 그리고 나 자신. 그 세 가지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제가 된 이상 더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